인상 깊게 보는 것은 그 문숙자 씨가 그 17세기 초에 그 안동 신성 고성희 씨 가문인가 그러니까 그 노비가 수백 구가 되는데 노비의 세습률이 아주 낮아요. 2대 이상 넘어가는 노비가 참 드물다. 노비 양반 주인 관계라 해도 굉장히 유동적이었습니다. 유동적이었다. 예. 오히려 18, 19세기가 되면은 지방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가 본 안동 건씨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 이상씩 이렇게 노비 가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전에는 굉장히 인구의 30, 40%가 노비라고 하나 유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동적이었다는 것, 그걸 하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 좀 더 파헤쳐야 되겠지만은 근데 유동적이었던 만큼 하청 양민, 자유인들과의 경계가 지울 수 없을 만큼 상호 대류가 심했다. 그러니까 노예제 사회는 노예와 노예 아닌 사람의 경계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서로 결혼할 수가 없었고,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제 사회. 제가 미국 흑인 노예제하고 조선 노비들이 비교한 논문을 쓰려고 흑인 노예제를 좀 봤는데, 거기는 백인하고 흑인은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여기는 오히려 그 주인이 결혼을 권장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노예와 자유인 간의 경계가 특히 불분명한 하청 30%가 있었고, 그 광범한 대류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노동, 제사, 결혼, 축제, 장례, 그 다음에 법능력의 측면에서 자세하게 실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노예냐, 농노냐, 이런 식으로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붙이면, 기본적으로 다 서양하고 우리 동아시아, 특히 이제 조선의 경우에 문화 전반적인 성격이 법적인 측면이 강하고 약한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 모든 생활 사태를 규율하는 쪽에서는 그런 경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령 로마 경우에 노예는 자유인하고의 혼인뿐만 아니라 노예하고 노예도 혼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혼인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비하면은 우리는 법적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아무래도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그런 식으로 개념화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획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이 늘 유동적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신분법적인, 인법적인, 또 국가의 공법적인 그런 규율에 의해서 규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때그때의 사회 경제적인, 특히 경제적인 세력의 판도가 뭔가 그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인 발언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경계를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것도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유동성을 강조했는 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17, 18세기가 되면 노비가 해방이 일상화되니까 좀 강박이, 근데 15, 16세기는 노비가 법적으로 해방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한 2만 섬을 갖고 있는 그 충청도 진천에 사는 누구가 나를 해방시키더라고 청원하니까 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15, 16세기 노비는 법적으로 해방할 길이 없었고, 그러다가 임난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길이 열려가지고 17세기 후반이 되면 아까 안생진 소개하신 저런 식으로 속신관행이 이제 황당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또 모질기는 또 되게 모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입에 같이 이야기하기가 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전전이. 시대 따라서 장소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노비제의 발생 관련해서는 오히려 로마의 고종기까지의 노예제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규율되던 시기보다는 오히려 중세로의
이전기, 과도기, 뭐 농노도 발생하고 중간적인 형태의 예속 친분들도 나타나고 하는 그 시기하고가 오히려 비교의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농업에 또 경제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여러 현상들, 그 부자윤이나 반자윤의 현상들을 만약 비교를 한다면 그때를 상당히 초점을 잡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법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명쾌한 어떤 기준 하에서 신분법적인 속박이 비율되는 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쪽을 비교해 보는 게 그 말하자면 그 반면의 측면에서 이 특성을 드러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고, 역사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로마 후기 쪽이 더 그 유사한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조선 전기에 자매가 가능한 자매 노비가 있을 수 있는데 자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이 아닌가요? 전기에서 자매를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에는 자매가 없습니다. 자매는 후기에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 혈통의 그러니까 자매가 가능하다면은 자속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전기 경우는 예외적으로 흉년애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그 정도만 나오지 좀 예외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석은 그 인정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로 미얀유기에 보면은 자기 딸들 청량시키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는 사례가 나오죠. 미얀유기에 보면 본인이 아니라 나머지 그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게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 그 기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복인데, 이것도 그 속량, 우리 개념으로 속량이죠. 그러니까 그 자속이 특별법으로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이제 뭐 어느 시점에 그것도 이제 노비가 등기가 되는데, 노비 매매가, 우리나라는 노비 매매를 국가가 등기를 받나요? 저기 호적 3년마다 그거 할 때 호적 조사할 때 신고를 하죠. 요즘식으로 이제 등기하는, 요즘 집 사고 나면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러는데 저기 실상을 할 수가 없고, 그 노비는 아마 거의 다 등록이 저기 호적에 올렸다고 봐야겠지. 나중에 분쟁에서 거의 등록가 되니까. 근데 그게 청나라 뭐,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즉시예요. 아니 뭐 거래를 하면은 등기를 하게 돼 즉시. 있어요. 거래를 다 해요. 등기란 것이 예. 우리나라는 특히 땅이라든지 노비가 등기라는 것이 어떤 국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는 입안을 발급해 주는 것, 네. 매매를 한 뒤에 공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등기랑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죠. 지금 청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식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팔기를 권한하는 거기에서 공식적 기장으로 거래를 하면은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노비를 갖다가 김 선생님한테 팔았으면은 얘가 호적이 김 선생님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거래 사실을 이제 걔가 홍계라서 인장을 받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지 등기가 돼요. 근데 100개라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매매랑 썼거든요. 신고 안 하고 미등기 전매를 할 수 있죠. 이제 그 등기한 전매 매매하고 미등기한 전매가 있는데, 그렇다고 미등기 전매를 완전히 불인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등기한 전매는 자속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 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조선도 똑같거든요. 일단 저기 그 토지 매매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중에 안 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그 매매한 사실을 좀 저기 부동산 등기 매매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계약서 있는 건 안 되고 아예 그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에다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 조선시대 그건 없었거든요. 아니, 여기는 이제 계약서 가가지고서 그 도장을 받는 거고요. 그거- 도장 받고 호적에 당책에 올려요. 네, 그 매매를. 누구 하죠? 매년 팔기 통합에서 하죠. 매 순간 항상적으로 해요. 그걸 항상적으로. 조선은 다른 거 같거든요. 동네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3년마다 신고할 때만 하면 그만인데, 청나라 같으면 그 즉시 뭐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무튼 매매 노래가 공노비는 자동으로 국가에서 물론 관리하죠,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산업이 상주죠. 예. 오늘은 아무튼 저기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매매 노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자매가 자매는- 인정이 안 된다. 자매만 매매. 그러니까 자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노비니까 노비로 파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노비 신분은 이미 세습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게 인구의 30~40%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예. 아니, 노비는 매매 아니고 출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출생이야, 출생. 매매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 있기는 있었지만은 아까 저 노예 시장의 성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 힘들고 역시 노비 매매는 좀 드문 일이었고 되게 신분에 의한 신분 세습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최근에 춘춘이라고 도망강 너머에 그 긴 그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18세기에 걸쳐가지고 그 노비의 연원을 보니까 매매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은 계속 줄고요. 18세기 말이 되면 거의 가생노비, 그러니까 노비의 자식을 계속 갖고 있는 그거만 남거든요. 그거는 흐름이. 청나라법에서는 불법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중국은 노비가 신고에 채택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팔기 내에서는 그래요. 팔기 내에서는 세습하죠. 그대로. 그러니까 중국의 노비제를 얘기를 할 때 청대가 되면은 연구들이 노비제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인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중국 한인 사회하고 기인 사회의 현상을 갖다가 되게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완전히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이제 재미난 토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좀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논의 수준을 좀 올려가지고요. 좀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문서에 입각해서 안승준 선생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항의를 거친 후에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 구체적 답변을 받아낼 텐데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연구하시면서 직접 느끼셨던 그리고 이제 생각해 오셨던 아이디어를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내연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제 조선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였고 노비는 누구였는가,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숫자를 불어났고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남긴 유습이랄까 영향은 무엇인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다 돌아가 지금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논의를 한번 이끌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조선에서 사유재산의 충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한 관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더 탐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가는 공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양천 교훈을 금지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이제 양반 사회로 바뀌어나고 16세기 사족들이 이제 지배 양반으로 이런 바뀌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앞장서서 양천 교훈을 해서 자신의 재산을 정축시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문제.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재산인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나 정려가 큰 비중이 아니고 상속이 물론 높은 비중이지만 또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노비들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도 전반적으로 아주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한 토지 소유의 10%까지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남의 재산인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가진다는 것이 도대체 이제